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때 이 세상에서 선행은 선행으로, 진심 어린 사랑은 존중으로 보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저 내 모든 것을 바쳐 착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비록 가난한 고아 출신일지라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 고아원을 나와 서울로 갓 상경한 24살의 저 김서윤은 그런 장밋빛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어떤 독약보다 더 쓰고 지독한 교훈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순수함과 선량한 마음을 미끼로 삼아 저를 지식인의 가면을 쓴 한 재벌 가문의 잔혹한 계략 속으로 밀어넣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1년간의 달콤한 꿀을 맛보게 한 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제 아이, 엄마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제 몸의 한쪽 심장과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맵고 차가운 그 냄새가 희미해져 가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사력을 다해야 겨우 실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에서 쏟아지는 새하얀 빛이 눈을 찔러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어지러운 게 마치 낡은 필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대체 여긴 어디지? 저는 천천히 눈을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알던 비좁고 북적이던 병실과는 전혀 다른 온통 새하얀 색으로 꾸며진 호화로운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연한 크림색 벽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분명 비싼 작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하얀 백합이 꽂힌 꽃병이 놓여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숨만 쉬는데도 엄청난 돈이 든다는 강남의 VIP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왼쪽 옆구리에서 칼로사를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신음을 흘리며 아픈 곳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얇은 환자복 아래로 두툼한 거즈, 붕대가 만져졌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수술. 나는 시어머니께 내 신장 하나를 드렸지. 박 여사님,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내가 희귀혈액형이라 어머님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 민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었죠. 서윤아,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내가 우리 가족이 갚을게. 조금만 힘내. 나랑 가족들 모두 너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희생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를 살리는 것은 제 친어머니를 살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조각상처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유진그룹 대표이자 수많은 서울 여자들의 꿈의 연인, 그리고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기대감만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목이 바싹 말라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제가 아무 감정 없는 사물인 양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프냐고,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류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깍하고 가방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고 무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더니 백합 꽃병 옆 협탁 위로 던졌습니다. 사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서류 뭉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망치처럼 제 눈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왜 하필 이혼이지? 평생 은혜를 갚겠다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분명 행복하지 않았던가? 오빠,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저는 더듬거리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저를 다시 눕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침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빙산보다 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하게 해주지. 그는 몸을 숙여 제 귓가에 대고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나한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해. 우리 박씨 가문의 피를 이어갈 여자 말이야. 그런데 지금 넌 뭐야? 그냥 쓸모없는 고물 덩어리잖아.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쓸모없다고. 그가 나를 쓸모없다고 불렀습니다. 뜨겁고 씁쓸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협탁 위에 저 얇은 종이 한 장. 지금 제 눈에는 몇 시간 전 제 몸을 갈랐던 수술칼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과 믿음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몸의 일부를 희생하고 회복 중인 제가 받은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버림이었습니다. 온 병실이 숨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향기롭던 백합향은 이제 역겨운 거짓의 냄새가 되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그곳에 조용히 놓인 채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듯 매 글자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분명 그럴 거야. 민준 씨,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익숙한 흔적을, 저와 영원을 맹세했던 남자의 모습을, 평생 나를 사랑한다던 그 남자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텅 빈 무감각의 심연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는 여유롭게 셔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마치 방금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일인 것처럼요. 그는 마치 하층민에게 진실을 하사하는 지배자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유? 그가 비웃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가장 큰 사용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석 달 전 사고, 기억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제 뱃속에는 우리 두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닦다가 부주의하게 기름 웅덩이를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덮쳤고 그리고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사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영원히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고 제 부주의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저를 곁에서 지켜주고 끌어안고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아이를 잃은 건 나도 가슴 아프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거야. 아이는 하늘의 뜻이니 정 안 되면 입양하면 되잖아. 그의 말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제 가장 큰 아픔을 저를 버리는 이유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민준 씨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자는 우리 유진그룹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우리 가문은 건강하고 뛰어난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당신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쓸모가 없어졌다고. 쓸모가 없어. 저는 그 말을 칼에 베인 듯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새하얀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저는 제 목숨처럼 사랑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몸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 신장은요? 내가 어머님을 살리려고 신장을 드렸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는 거만하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당신이 신장을 기증한 건 우리 가족 모두 감사하게 생각해 손해보게 하진 않을 거야. 서류에 명시해뒀어. 위자료로 5억을 주겠다고. 당신 같은 여자에겐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기에 충분한 돈이겠지. 당신 신장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5억. 그는 제 신장을, 제 희생을 5억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우습다. 정말 우스워. 저는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쓰라리고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웃음과 뒤섞여 가슴을 찢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 사람이긴 해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사랑, 당신의 맹세,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당신은 단지 아이 낳는 기계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였어요? 그러다 그 기계가 고장나니까 미련 없이 버리는 거냐고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제 감정적인 모습이 그를 귀찮게 하는 듯 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군.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이야. 여기서 소리 지를 시간에 얌전히 서류에 사인이나 해. 더 꼴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무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저를 고통과 잔인한 진실 속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가슴 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지식여져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의 눈에 그저 사용가치가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가 다하자 낡은 물건처럼 버려졌습니다. 쓸모없음이라는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항소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충격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을 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어쩌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부드러운 분홍색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길게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처럼 맑고 청초하게 화장한 얼굴은 순수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미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저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게 잘해주었고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연애할 때도 가장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유미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자매처럼 여겼습니다. 서윤아, 정신이 들어? 너 정말 걱정했어. 유미는 빠른 걸음으로 침대 옆으로 다가와 걱정 가득한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크고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민준 오빠, 어머님도 고비를 넘기셨다고 들었어. 넌 정말 최고의 아내고 효심 깊은 며느리야. 널 아내로 맞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거야. 유미의 달콤한 말이 이 순간만큼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저는 슬며시 손을 빼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위로에 화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 반응이 없자 유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협탁 위에 이혼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짧은 놀라움은 이내 안타까움과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어떻게 민준 오빠가 너한테 이럴 수 있어. 하필 이런 때에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은 부드럽게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눈에 띄게 불러온 배, 무심코 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제 납작한 배, 수술 자국이 남은 배와 그녀의 풍만한 배, 너무나도 잔인한 대조였습니다. 서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유미가 위로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현실적이야. 특히 민준 오빠네처럼 명망 있는 가문에서는 대를 잇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나, 오빠를 원망할 순 없어. 저는 얼어붙은 채 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어째서 민준 씨의 말과 그렇게도 닮아 있을까요? 위로라고요? 이게 위로인가요? 이건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었습니다. 유미야, 그게 무슨 뜻이야? 목이 메어 간신히 물었습니다. 유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미처 숨기지 못한 승리자의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입가에 걸린 미소는 부끄러운 듯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너한테 숨기고 싶진 않았는데 나 임신했어. 민준 오빠 아이야. 쿵.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고 공기는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유미의 배와 그녀의 순진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제 남편.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원래 내 뱃속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목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만족스러운 미소,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뱀의 독처럼 또렷하게 제 귀에 밝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오빠가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 바보야. 그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민준 오빠 같은 재벌 3세가 너처럼 근본도 없는 시골 고아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 넌 그냥 우리 계획에 이용된 장기말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몸을 일으켜 한 걸음 물러서서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꼴을 좀 봐. 김서윤. 나랑 비교해서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집안, 학벌, 외모, 아무것도 없잖아. 넌 처음부터 민준 오빠랑 어울리지 않았어. No. 유진그룹 사모님 자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그녀의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환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거짓으로 먹잇감을 질식시킨 독사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가 있던 제 세상은 이제 수만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지독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저는 호화로운 병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가, 너희 둘 다 당장 꺼져버려. 저는 협탁 위에 백합 꽃병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유미를 향해 던졌습니다. 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꽃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과 하얀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죽어버린 순결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공포와는 달리 유미는 몇 초 만에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의 난장판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식 따위는 없는 오직 경멸과 희열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할 정도로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발광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유미는 팔짱을 끼었고 그 때문에 불러온 배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알려줄게.
내가 고통스러워할수록 난 더 즐거워. 지금 내 비참한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널 친자매처럼 최고의 친구로 여겼어. 널 믿고 모든 비밀을 털어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구. 유미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순진하게 굴지 마. 이 세상에 친구는 없어.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야. 그거 알아? 난 내 그 선량하고 순수한 척하는 표정이 제일 역겨웠어. 네가 뭔데 민준 오빠의 사랑을 받고 유진그룹의 사모님이 돼? 그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질투와 악의가 그녀의 모든 말과 불타는 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게 마지막 찬물을 끼얹은 듯 그녀는 더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 아이 말인데. 유미는 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즐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왜 기름 웅덩이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항상 도우미 아주머니가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하는 대저택에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시러 주방에 갔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로 나오려 할 때 문 바로 앞에 작고 투명한 기름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그걸 미처 보지 못했고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부딪혔고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너였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유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똑똑하네. 그래, 내가 부었어. 그리고 민준 오빠? 다 알고 있었어. 심지어 2층에서 내가 넘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 걸. 그 사고, 우리 둘이 함께 계획한 거야.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제가 넘어져 제 아이를 잃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 이상으로 그가 바로 공범이었다고요. 왜 내 아이를. 그 애는 오빠 아이이기도 하잖아. 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장애물이었으니까. 유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네가 민준 오빠 어머님께 신장을 기증하는 거였어. 그런데 네가 갑자기 임신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지. 의사가 임산부는 장기 기증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만 했어. 걱정 마. 나중에 내가 민준 오빠한테 그 애보다 100배는 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 낳아줄 테니까. 수술 부위의 고통과 아이를 잃은 슬픔이 하나로 뒤엉켜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한때 작은 생명이 머물렀던 그러나 이제는 길고 흉한 흉터와 공허함만이 남은 제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들은 제 신장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누워 새하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유미의 악독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유미가 언제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실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고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하나하나가 부서진 제 정신을 때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미와 민준 씨의 말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쓸모없어. 대를 이어야지. 5억. 친구는 없어. 이익만 있을 뿐. 장애물. 제거해야만 했어.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멈추지 않고 제 심장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가족이,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던 고아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유미에 대한 우정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것은 지독한 기만과 배신, 그리고 끝없는 잔인함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충동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묻고 싶었습니다. 유진그룹의 그 모자, 그들의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는지, 쇠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저를 골라 이 끔찍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세웠는지 말입니다. 수술 부위에 찌르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고 침대 난간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게 기이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한적했습니다. 희미한 노란 조명이 번쩍이는 바닥을 비추며 제 비틀거리는 비참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병실이 이 복도 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또 다른 VIP 병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살짝 열린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는지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말도 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민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아들아.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몸이 가뿐한 적이 없었던 것 같구나. 그 시골뜨기 계집애, 신장이 아주 최상품이더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애를 사육하느라 들인 돈과 노력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육. 그들은 사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댄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골랐는데요. 가족도 배경도 없는 고아에다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기까지 하니 이 신장을 담을 그릇으로 아주 완벽했죠.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릇,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몇 번 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 애가 갑자기 임신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지. 너랑 유미가 깔끔하게 처리해서 망정이지. 어디 이제 막 생긴 세포 덩어리 따위 내 목숨에 비교하겠니?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순조롭게 해결됐어요. 이혼 서류도 던져주고 왔고 조만간 유미와 정식으로 결혼할 겁니다. 유미는 똑똑하고 예쁜 데다 집안 배경도 우리와 격이 맞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유진그룹의 적장손을 품고 있으니 이래야 진정한 문당호대 아니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모가 가장 적나라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길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의 우연한 만남부터 불량배들에게서 구해준 영웅적인 모습, 영양가 높은 음식과 달콤한 말들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축처럼 사육했습니다. 장기를 꺼낼 날만 기다리면서요. 그들은 저를 그릇으로 보았고 제 아이를 세포 덩어리라 부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제거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유미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유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악마들의 속삭임이 저를 또 한 번 죽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벽을 따라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저는 웅크린 채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 모자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독이 든 기억의 폭풍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했던 행복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지만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은 역겨운 거짓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쏟아지는 서울의 장대비 속에서 제 차가 멈춰 섰습니다. 흠뻑 젖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의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 미소, 그 눈빛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불량배들에게 희롱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영웅처럼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고 저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불량배들 역시 그가 고용한 배우들이었을 겁니다. 영웅 노름, 참으로 유치하고 비열한 연극이었습니다. 유진그룹 저택에서의 식사 시간도 기억납니다. 자애로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항상 직접 주방에 내려가 제게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새아가 많이 먹으렴. 너무 말랐어. 몸보신해서 건강해야지.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축될 가축에게 주인이 베푸는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건강하길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장이 최상의 상태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인삼과 전복죽은 사랑이 아니라 설탕으로 감싼 독약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데리고 쇼핑을 다니며 비싼 선물을 사주던 기억도 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여자여야 해.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의 사랑을 유미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에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 품질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저를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제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의 아가야, 착하게 있어야 해.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럽게 부축했고 무거운 일은 절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행복에 흠뻑 빠져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제가 아이를 잃은 날, 민준 씨는 저를 끌어안았고 그의 얼굴 역시 고통과 자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저는 믿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그의 눈물, 그의 고통,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계획이 지연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모든 행복한 기억이 이제는 더 깊고 아픈 상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 관심, 친절. 지난 1년간 제가 받았던 모든 것은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도 모른 채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불쌍한 역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제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벨벳 커튼이 내려가고 나서야 저는 썩어빠진 무대와 연출가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믿었던 기억마저 그들에게 오염되었습니다. 분노가 고통과 절망을 집어삼켰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증오라는 기이한 힘이 제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병실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민준 씨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반쯤 누운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소리에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고 민준 씨의 다정한 표정은 짜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들어와? 민준 씨가 으르렁거리듯 말하며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죠?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저여야만 했나요? 박 여사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거만함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왜냐고? 네가 멍청하고 가난하고 뒤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널 고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었지. 그녀의 말 한마디가 돌멩이가 되어 제 얼굴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당신 손주였잖아요. 박 여사님은 악랄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한 세포 덩어리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주가 돼. 그까짓 건 목숨을 어찌 감히 내 목숨과 비교해? 나는 유진그룹의 기둥이야. 그건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 우리가 그것만 제거한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친손주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심장은 대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걸까요? 대체 더 원하는 게 뭐야? 민준 씨가 참을성 없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보상금은 이미 제시했잖아. 돈 받고 우리 인생에서 꺼져. 여기서 우리 어머니 쉬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돈?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돈으로 내 심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를, 내 자궁을, 내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냐고요? 말해봐요, 박민준 씨. 당신 아직 사람이긴 해. 저는 마지막 질문에 모든 분노와 고통을 담아 소리쳤습니다. 제 눈의 광기가 민준 씨를 두렵게 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소란을 끝내고 싶었는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놔요. 저는 발버둥치며 그의 팔을 할퀴었습니다. 당장 꺼져. 민준 씨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약해진 제 몸은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이 덮쳤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와 환자복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 제 상처가 터져 바닥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 피는 제 눈물과 뒤섞여 산산조각 난 절망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모자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고통받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잠겨들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들의 입가에 걸린 경멸의 미소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여전히 새하얀 병실에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치료되었고 수술 부위는 다시 봉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방구석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다가왔습니다. 깨어났나? 그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더 이상 미친 짓은 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를 귀찮게 하거나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몸을 숙여 제 얼굴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명심해. 당신은 아무 배경도 없는 고아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유진그룹 대표지. 당신 하나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수백 가지도 넘어. 알아들었어? 그의 협박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영혼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소매를 털고는 등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차가운 사방의 벽과 마주하며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자궁을, 신장 한쪽을,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제 인생은 이제 텅 빈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해친 자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기 위해서. 매일 독이 든 기억과 고통에 시달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손등에 링거 바늘을 뽑았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곳은 평방미터마다 거짓과 잔인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복을 벗고 낡은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돈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준 씨가 미리 손을 써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랐을 겁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고층 빌딩은 불을 밝혔고 거리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화함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먼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제 발길은 잠실의 석촌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는 주변 빌딩과 화려한 다리의 불빛을 반사하며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와 민준 씨의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곳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 고요한 호수 같았어.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내 인생을 비추는 가장 밝은 달과 별이 되어주었지. 이제 이곳에 서니 지독한 아이러니만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머리카락과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온 세상이 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서둘러 비를 피할 곳을 찾았고 하얀 빛 속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깊고 어두운 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물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곳에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 아기를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호숫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빗속에서 흐려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거짓된 세상과 작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몸을 물속에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 따뜻하고 강한 팔이 갑자기 뒤에서 저를 확 낚아챘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누군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다급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가씨,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석촌 호숫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름처럼 푹신하고 커다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극히 고급스럽고 아늑하게 꾸며진 침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나무 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맑고 상쾌한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어디지? 나 죽지 않았구나. 인자한 얼굴에 슬픔이 깃든 눈을 한 중년 여인이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것을 보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어났구나. 하늘이 도우셨어. 드디어 깨어났구나.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체격이 크고 강인한 인상이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가득한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마치 한순간이라도 눈을 깜빡이면 제가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딸아, 아빠 엄마 알아보겠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제게 부모님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두 분,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힘겹게 대답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등 뒤에 부드러운 쿠션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틀리지 않았어. 네가 바로 우리 딸이야. 우리가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딸. 그녀는 손을 들어 제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제 오른쪽 관자놀이에 있는 작고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 어릴 때 네가 장난치다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잖니. 기억나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흉터를 만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고아원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고로 생긴 흉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지갑에서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통통한 여자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크고 동그란 검은 눈을 가졌고 오른쪽 관자놀이에는 저와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4살 때 모습이란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진짜 이름은 김서윤이 아니라 강지호야. 강지호?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흐릿한 기억의 조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정원, 하얀 그네, 그리고 한 여자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제 어머니 윤 여사님은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온 가족이 강릉으로 여행을 갔을 때 지호, 즉 제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범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제 아버지 강 회장님은 요구한 돈을 모두 준비했지만 돈을 전달하러 가던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유괴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 또한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고 수많은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매체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들은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어젯밤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들의 차가 석촌호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우연히 빗속에서 넋을 잃고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꼭 닮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그녀에게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냈을 때 그녀는 제 관자놀이에서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자신의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빠가, 엄마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죽고 싶었던 절망감이 이 진실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딸. 윤 여사님이 저를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다 엄마 아빠 잘못이야. 아니에요.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성애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강 회장님도 다가와 넓은 팔로 우리 모녀를 함께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품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행한 고아 김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 중 하나인 TR그룹 강 회장님의 외동딸 강지우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신분이, 그리고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 지우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 심장 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창동에 있는 본가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이곳은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거대하고 웅장한 저택으로 제가 살던 비좁은 원룸이나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유진그룹의 저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쇠약해진 제 몸을 위해 직접 주방에 내려가 보양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 당 여사님처럼 입에 발린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챙겨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룹의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낡은 앨범을 함께 보며 제 기억 속 빈 공간을 채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시원한 샘물처럼 제 영혼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제 안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받을수록 제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수록 민준 씨 모자와 독사 같은 유미의 거짓과 잔인함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요양기간 동안 저는 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거대한 사업 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TR그룹은 부동산, 금융에서 유통,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전 남편의 유진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 유진그룹은 TR그룹에 비하면 조물애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재무보고서, 투자계획서, 시장 분석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제 지능과 습득 능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숫자와 경영 전략에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뛰어난 사업가인 아버지의 피가 제 혈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저는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말해보렴, 지우야. 아버지께서 다정하게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 제 신분을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예, 넌 TR그룹의 고명딸이야.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아빠 엄마는 널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싶단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엄마. 저만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복수는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싶어요. No.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거짓된 결혼 생활, 신장을 빼앗기 위한 음모, 그리고 그들이 제 뱃속의 아이를 무참히 죽인 일까지, 제 어리석음과 나약함까지도 포함해서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어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분이지만 딸이 이토록 짓밟렸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버지께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두꺼운 원목 테이블이 쿵하고 올렸습니다. 유진그룹, 좋다 이거지. 당장 파산시켜버리겠어. 그 박민준이란 놈,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겠다. 맞아요, 여보. 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놈들 전부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상해죄, 살인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제 고개짓 한 번이면 아버지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유진그룹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파산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운 벌이에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끝나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살아서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고 싶어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잃고 온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제 눈은 증오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그들이 시작했지만 결말은 제가 쓸 거예요. 이 복수극의 연출은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그들의 방식 그대로 돈과 명예를 이용해서 그들을 철저히 짓밟고 싶어요. 제발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방금 되찾은 딸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약하고 속기 쉬운 소녀가 아닌 강인하고 굳센 강지우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결정을 존중하마.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하거라. TR그룹이 내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행동은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증오의 칼날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갈렸고 이제 휘둘러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그룹, 기다리고 있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제 복수 계획은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언론과 소셜미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한 사건은 며칠 만에 잊어버리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나 충격적인 스캔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대중의 뇌리에 깊이 밝힙니다. 저는 기자나 인플루언서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직접 썼습니다.
버림받은 아내 서윤이라는 필명으로 수백만 회원이 활동하는 대형 여성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신장을 이식해드리자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와 뱃속 아이의 끔찍한 진실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진솔하고 감성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고아였지만 운 좋게 부유한 집안에 시집 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망설임 없이 제 신장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 재벌 3세인 남편은 제가 과거 유산으로 인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나 유진그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P 대표, 그룹을 YJ그룹이라고만 지칭했습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글을 쓴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파급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게시글은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수만 개의 댓글,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있다니? 아내가 목숨 걸고 엄마를 살려줬는데 저렇게 대하다니?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인간도 아니다. 저 회사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글쓴님, 너무 안쓰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부디 힘내세요. P 대표와 YJ그룹 신상 당장 털어야 합니다.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요. 네티즌 수사대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단서들, 젊은 CEO, 서울의 대기업, 강남의 VIP, 병원, 그리고 신장 기증 사건을 토대로 용의자를 좁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준과 유진그룹의 이름은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공간을 도배했습니다. 언론의 폭풍이 몰아쳤고 주요 인터넷 뉴스들도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내 신장 이식 후 버린 비정한 재벌 3세 의혹, YJ그룹, 불매운동 확산,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룹의 시가총액은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의 자존심에 가한 첫 번째 일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미친 척하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당신이 쓴 거 맞지? 당장 내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알아? 아, 그래요?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요. 당신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잖아요. 네티즌들이 알아서 추측한 거죠. 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바꿔 달래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 아직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일단 그 글부터 내려줘. 우리 다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돈은 얼마나 원해? 저번에 5억 안 받았잖아. 그럼 지금 10억, 20억 원하는 대로 불러.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돈에 환장한 바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내 감정, 내 건강, 그리고 내 아이의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입막음용으로 5억, 10억, 20억을 제시하는 부분.
이것이 제 다음 히든카드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스스로 덫에 걸려든 거예요. 연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질 테니까요. 궁지에 몰린 민준 씨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창동 저택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대형 TV 화면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저 위선적인 남자를 향해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만은 조용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이 연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습니다. TV 속 민준 씨는 초췌하고 슬픈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넥타이를 맸고 눈가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역시 검은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유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등을 받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연인의 모습,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본성을 몰랐다면 말이죠. 민준 씨는 침통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며칠은 제 인생과 가족에게 있어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는 제 개인의 명예와 유진그룹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는 듯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저와 제 전처 김서윤 씨는 이혼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녀가 인터넷에 쓴 것과 다릅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해결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인해 파탄났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후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민하고 의심이 많아졌으며 특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물질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피해자에서 돈에 미친 파렴치한 여자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머니께 심장을 기증한 것은 숭고한 행동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점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사실을 이용해 저를 압박했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그녀는 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인터넷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말을 마칠 때쯤 민준 씨는 악어의 눈물 몇 방울을 쥐어짜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유미가 황급히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커플의 연극은 완벽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민준 대표님, 그렇다면 전처께서 요구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민준 씨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돈 때문에 눈이 머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는 동시에 전처에게 해를 입으면서도 그녀를 보호하려는 고결한 남자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순진한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꽃뱀이었네. 사람은 역시 믿을 게 못돼.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 신보는 고약하네. 박 대표님 불쌍하다.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렇게 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를 너무 얕봤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박민준의 가련한 이미지가 아직 언론을 도배하고 있을 때 저는 제 히든카드를 던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단 1초의 편집도 없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가 게시글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내용부터 제 입을 막기 위해 5억, 10억,
20억을 제시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은 녹음 파일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벌 받을까봐 두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경멸, 그리고 그의 본성을 모두 드러내는 한마디였습니다. 천벌, 서윤아, 이거 하나는 명심해. 이 사회에서 가난은 원죄야. 가난한 자들은 천벌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어. 가난은 원죄다. 그 한마디는 민준 씨가 애써 쌓아 올린 위선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돈을 전부로 여기는 재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분노의 파도는 이전보다 수백 배는 더 거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민준 씨의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회적 책임을 부르짖던 유진그룹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그룹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TV를 끄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연기 참 좋았어요. 하지만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나예요. 민준 씨의 이미지가 추락한 후 모든 관심은 그의 곁을 지키던 여자 유미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양녀라는 배경과 청순한 외모 덕분에 유미는 적지 않은 동정표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역시 민준 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거나 혹은 그와 제가 헤어진 후에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봉황 가면을 벗겨내고 탐욕스럽고 악랄한 까마귀의 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원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어머니는 제게 유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미의 본명은 최유미. 사실 유미는 내 아버지 친구인 최 사장님 댁의 정식 양딸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조금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미 엄마, 그러니까 박씨 아주머니는 최 사장님 댁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가사도우미였어. 저는 놀랐습니다. 유미는 항상 자신을 명문가의 양녀라고 소개했고 모두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성실하고 착해서 최 사장님 부부가 무척 아꼈지. 그분이 유미를 낳았을 때도 친손녀처럼 예뻐하며 부족함 없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 유미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예뻐서 더욱 사랑을 받았지. 은하. 하지만 아마도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과한 사랑이 아이를 망친 것 같구나. 유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가사도우미의 딸이라는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품고 있었어. 겉으로는 고귀한 아가씨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보다 출신이 좋은 아이들을 몹시 질투했지. 특히 너를. 어머니는 제가 유괴되기 전 저와 유미가 함께 놀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미를 친구로 여기며 장난감과 옷을 나눠주었지만 유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저와 자신을 비교했고 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내 아빠가 한정판 바비 인형을 사준 적이 있었어. 네가 무척 아끼던 인형이었지. 그런데 며칠 뒤에 인형이 사라졌단다. 내가 계속 추궁하자 유미가 자기가 가져다 숨겼다고 실토했어. 왜 그랬냐고 묻자 그 애가 했던 대답을 엄마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지우 언니만 갖고 나는 못 가져요? 나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는 정말 충격받았어. 그때 그 애 나이가 고작 7살이었는데 말이다. 시기심과 탐욕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피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실종된 후에도 우리 가족과 최 사장님 댁은 가깝게 지냈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부모님께 친근하게 굴며
제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어머니는 그것이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라 염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미는 우리와 최 사장님 부부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 제2의 강지호가 되고 싶었던 게지. 어머니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그 아이의 본 모습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미의 저에 대한 증오는 단순히 민준 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질투, 열등감, 그리고 야망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 신분, 그리고 그녀가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까지도요. 저는 그녀의 가면을 벗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익명의 계정으로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최유미 양의 출생의 비밀, 가짜 봉황인가, 탐욕스런 까마귀인가. 그래서 저는 신랄한 비난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했습니다. TR그룹 집안의 한 측근의 말을 빌려 저는 유미가 가사도우미의 딸이라는 사실, 그녀가 어떻게 후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여온 그녀의 질투와 야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비 인형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화였지만 유미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네티즌뿐만 아니라 서울의 상류층 사회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미의 명문가 아가씨라는 신분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기꾼, 가짜 봉황을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자랑스러워하던 유미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세상의 경멸과 외면을 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녀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와 유미가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후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빚 독촉을 해왔습니다. 한때 명예의 정점에 있던 유진그룹은 이제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준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미에게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양녀인 유미와 결혼하기만 하면 회사를 살릴 거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미가 만들어낸 아가씨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는 저와의 이혼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유미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서류에 사인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변호사를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혼자 나갔습니다. 제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던 불쌍하고 비참한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평온했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는 저를 약간 놀란 듯 그리고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서윤 씨, 박민준 대표님께서는 이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명해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훑어보았습니다. 여전히 5억이라는 터무니없는 위자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윤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만의 조건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저희 집안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변호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제 조건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사인하죠. 변호사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색은 놀라움에서 경악 그리고 충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합의서에 저는 저 자신을 위한 돈은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민준 씨가 유진그룹의 지분 10%를 제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았던 저택의 소유권도 제게 넘겨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더듬거렸습니다. 서윤 씨,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분 10%는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대표님께서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에게 전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 이혼은 계속 길어질 거라고. 저는 소송을 계속할 시간과 돈이 충분합니다. 과연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진그룹이 길고 긴 소송전을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 또 어떤 진실을 실수로 흘리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윤 씨, 진정하세요. 제가 대표님께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이혼하고 당장 유미와 결혼해서 사업을 구해야 했습니다. 지분 10%가 크긴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처가에서 돈을 받은 후에 다시 사들이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며칠 후 저와 민준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병원에서 그 난리가 있은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무력감 또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별 서류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서윤이 아닌 강지우로 서명되어 있었지만 민준 씨와 그의 변호사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민준 씨가 체면을 위해 마지못해 제시한 명목상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액수는 5억이 아닌 50억 원이었습니다. 대중이 보기에 그가 제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수표를 받고 민준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전 남편. 당신과 유미 씨, 성대한 결혼식 올리길 바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린 민준 씨를 뒤로 한 채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지분 10%는 제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진그룹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50억 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신장 덕분에 잠시 건강을 회복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과 세상의 손가락질이 이미 약해진 그녀의 몸이 견디기에는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원망과 후회 속에서 죽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장례식은 큰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지만 분위기는 지극히 암울하고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먼 친척 몇몇과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소규모 거래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과거 친하게 지냈던 상류층 지인들은 단 한 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가문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고 그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게 인생의 가장 지독한 맛을 보여준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들의 비참한 몰골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등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붉은색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되찾은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강렬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였습니다. 붉은색,
피의 색이자 증오의 색, 그리고 부활의 색, 그것은 장례식장의 침울한 분위기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짙게 화장했습니다. 붉은 입술, 날카로운 아이라인, 그리고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내기 위해 높이 묶은 머리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저는 그곳의 모든 거짓되고 음울한 기운을 태워버릴 불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내렸을 때 장례식장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TR그룹 회장님이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저 눈부신 붉은 드레스의 여인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어머니는 옆에 선 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내부는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제 등장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의아함으로 제게 쏠렸습니다. 민준 씨와 유미는 영정 옆에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TR그룹 회장님 부부와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공포와 질투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부모님과 함께 박 여사님의 영정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살짝 띄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하러 왔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거기서 제 아이는 만나셨나요? 만나거든 제 대신 사과 좀 전해주세요. 아니지. 어머님 같은 분이 사과라는 단어를 알 리가 없겠네요. 저는 향을 하나 꺼내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제 희열을 실어 날랐습니다. 일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모든 사람들과 마주섰습니다. 민준 씨, 유미.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과 이제 마지막 비밀의 커튼이 내려질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민준 씨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제가 TR그룹의 잃어버린 딸 지우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여전히 그가 버린 시골뜨기 김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부모님, 즉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인 강 회장님과 윤 여사님은 알아보았습니다. TR그룹 회장님 부부를 본 순간 민준 씨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왜 저와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무너져가는 유진그룹을 구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now. 민준 씨는 제 부모님 앞에 달려와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유진그룹 대표 박민준입니다. 집안에 흉사가 있어 경황이 없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두 분께서 어쩐 일로 그는 예의를 차리려 애썼지만 당황과 불안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그의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경멸을 드러내며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부모님의 태도에 민준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강 회장님 부부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제 부모님께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 여자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상간녀입니다.
유부남만 골라 꿰어내는 꽃뱀이라고요. 제 가정을 파탄내고 제 사업을 망친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닥쳐라.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거대 기업 총수의 위험에 민준 씨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앞을 막아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 똑똑히 들어라. 네가 방금 상간녀 꽃뱀이라고 부른 저 사람이 바로 내 친딸 강지우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는 수천 개의 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장례는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딸이요? 강지우라고요? 말도 안 돼. 쟤는 김서윤이에요. 고아라고요. 뒤에 서 있던 유미 역시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골뜨기 김서윤이 자신이 그토록 질투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 했던 TR그룹의 고명딸, 바로 그 강지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봉황의 꿈, 재벌가 며느리의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버지 뒤에서 나와 민준 씨와 유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내가 바로 강지우예요. 지난 1년 동안 저를 사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빚, 우리 TR그룹이 당신들에게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갚아드리죠.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 왜 제가 감히 지분 10%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그는 제 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걷어차고 독사를 집 안으로 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가면을 벗기는 연극은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 씨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반면 유미는 오랜 세월 연마해온 생존 본능과 연기력으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제 어머니 발치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민준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오빠가 서윤 언니랑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제발, 지우 언니,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는 정말 실감나는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순진하고 가련한 여자. 예전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피해자, 유미야, 그 연극 이제 지겹지도 않니? 내 속내가 어떤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유미는 계속해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유미야,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밖에 서 있던 아버지의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용 스피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유미야, 내 엄마 기억나? 박씨 아주머니 말이야. 네가 유진그룹에 시집간 후에 아주머니를 허름한 요양원에 보내고 매달 푼돈만 보내드렸다며.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할 시간 없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박씨 아주머니를 찾아뵈었어.
너 대신 아주머니를 더 좋은 요양센터로 옮겨드렸지. 아주머니는 무척 고마워하시면서 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주셨어. 그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래? 말을 마친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파일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유미와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마 유미는 자신이 무시하던 어머니가 중요한 통화를 모두 녹음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녹음 파일 속 유미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하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거기서 조용히 지내. 내가 유진그룹 진짜 안주인이 되면 엄마 호강시켜줄 테니까. 그 김서윤이란 년 진짜 멍청해서 나랑 민준 오빠한테 아주 놀아나고 있어.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벌 받는다. 서윤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유미는 비웃었습니다. 잘해주긴 뭘 잘해줘. 엄마가 뭘 알아. 난 걔가 제일 싫어. 항상 잘난 척하는 그 꼴이 역겨웠다고. 걔가 가진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TR그룹도 마찬가지야. 유진그룹 먹고 나면 그 다음은 TR그룹 차례야. 날 양딸로 받아주지 않은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들의 재산까지 탐내는 배은망덕하고 악랄한 유미의 본 모습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구명줄로 여겼던 민준 씨마저도 이제는 그녀를 괴물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 역시 이 독사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제시되었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녀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후 장례식장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명예, 가족을 모두 잃었고 이제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여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몰락은 너무나 크고 갑작스러워서 항상 오만했던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통쾌함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심리적 공격을. 저는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가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유미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당신을 속이고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했어요. 모든 비극의 원흉이 바로 저 여자예요. 지금 당신 손으로 직접 저 여자를 벌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거짓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민준 씨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잔인한 선택지를. 저는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안에 잠재된 짐승 같은 본성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구명줄을 제 손으로 파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유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분노, 그리고 광기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유미는 완벽한 대상이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민준 씨는 미친 짐승처럼 유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유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무자비하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녀의 배를 주먹과 발로 마구 찼습니다. 아, 때리지 마, 우리 아이. 유미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배를 감싸려 했지만 민준 씨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때렸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태우는 분노를 풀기 위해. 아이, 네가 감히 아이를 입에 올려. 네가 날 속이고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너랑 내 뱃속에 그것까지 전부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더욱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고 몇몇 여자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미친 짐승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미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에 찬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아이 아빠의 손에 의해 유산한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의 자멸,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였습니다. 자신의 잔인함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것. 제 복수극은 아주 완벽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핏물 속에 쓰러지는 순간 저는 비서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법 앞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통쾌함이 아닌 지독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그 여자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한들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짐승. 당신은 당신 손으로 두 번째 아이까지 죽인 거예요. 제 말은 산산조각난 민준 씨의 정신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유미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지독한 배신감은 그녀를 진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서 시뻘겋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연인이 아닌 불구대천의 원수를 보는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녀는 근처 제사상에 있던 작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과일을 깎기 위해 놓여있던 그 칼은 이제 치명적인 흉기가 되었습니다. 박민준, 내가 널 죽일 거야. 유미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 씨에게 달려들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고 칼은 그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민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끔찍하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광기에 휩싸인 유미를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와 유미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통화 녹음, 유미 모녀의 대화 녹음, 그리고 민준 씨가 유미를 폭행해 유산시키고 유미가 민준 씨를 칼로 찌르는 모든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들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고 차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미는 민준 씨에 대한 중상해죄로, 그녀의 어머니 박씨 아주머니는 범죄 은닉 및 재산 탈취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민준 씨 역시 위기를 넘긴 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미를 유산에 이르게 한 중상해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유진그룹을 경영하며 저지른 수많은 경제범죄 혐의까지. 유진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했고 모든 자산은 빚을 갚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제국 유진그룹은 경매를 통해 저희 가족의 TR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악인들은 마침내 죗값을 치렀습니다. 각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과를 평생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영혼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1년 후 서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햇살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평창동 저택 앞마당에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새로운 해의 안녕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년 전에 증오심 가득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후 저는 자신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과거와 증오 속에 사는 것이 저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아가야 할 곳은 미래였습니다. 저는 중퇴했던 대학교 경영학과에 복학하여 남은 학업을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배경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지혜와 능력으로 제 길을 개척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실에서 동기들과 함께 기업 윤리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젊고 열정적인 얼굴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심과 신뢰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진그룹처럼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도덕성을 잃으면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아빠 엄마 친구가 해외에서 오는데 그 집 아들도 아주 똑똑하고 괜찮다더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제가 마음을 닫을까 걱정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제 자신과 학업, 그리고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맑고 단호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을 믿었고 한 남자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배신당했어요. 이제 제가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누군데? 우리 딸.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환하게 진심으로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구해줄 왕자님도 기대럽게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세상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제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고 눈부시게 빛나며 강인하고 주체적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